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기기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 저와 함께 배워볼 단어는요, 바로 이 유도기와 그리고 여섯 번째 정류기가 되겠는데요. 자, 전기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중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유도기를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 유도기를 좀 많이 낼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출제자라면. 그리고 이 유도기가 원리가 굉장히 더 다른 뭐 암기 이런 걸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좀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다면은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염려가 될 수 있는 점 하나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바로 지금 이렇게 처음 배우는 순간에는 이러한 용어들 그리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저와 함께 학습하신다면은 나중에 정규 이론을 학습하셨을 때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유도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도기는 전동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예요. 즉 유도 전동기라고도 하는데, 유도 전동기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집에서 쓰는 그냥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겠고요. 그냥 뭐 마당에서 쓰는 전동기용으로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각종 공장의 공작 기계 등, 그리고 선풍기, 에어컨 등도 있고, 어떤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 펌프 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큰 용량이든 작은 용량이든지요. 자,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대표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전동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가 튼튼하고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만약에 제가 이 사용자라면 이게 튼튼하고 저렴해, 이거는 비싸고 좀 튼튼하지가 않아 라면은 당연히 이 저렴하고 튼튼한 것을 선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교류 전원을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들어오는 거 220V 교류인데요. 거기에 플러그, 코드만 꽂으면 선풍기가 돌고 에어컨이 동작하고 냉장고 돌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전원을 얻을 수 있어서 유도기가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장이 잘 안 난다는 점.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선풍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선풍기가 24시간 돌잖아요. 만약에 제가 24시간에 튼다고 하면은, 자, 이 선풍기가 모터가 막 타는 냄새가 나고 그런 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있으세요? 집에서 보통 선풍기가 고장나면 요 버튼이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뭐 날개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이 흔한데, 선풍기 모터가 뭐 소손되거나 과열돼서 탄 냄새가 나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고장이 잘 안 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한번 볼게요. 원리.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판이 있을 때, 자, 이러한 원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그려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중심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팽이같이 생긴 원판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아라고의 원판입니다. 뭐라고요? 아라고의 원판이라는 것인데, 여기 만약에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석을 두어서 위쪽에는 N극, 아래쪽에는 S극을 두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쓰이게 되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자석이 지금 이렇게 원판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잡아먹는 것처럼요. 자, 이 자석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고 해볼게요. 자, 요 하얀색 방향이 자석의 방향이에요. 이 자석이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석이 이 위치에 있다가 돌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입니다. 자, 1번 위치에서 2번으로 왔어요, 자석이. 자, 그러면은 이 원판은 자석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원판은 요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가고 있지만 옆에 사물들을 보면 다 뒤로 가고 있죠. 자, 그게 상대의 속도라는 거예요. 상대 운동.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가면은 원판은 요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야, 일단은 여기를 통해서
이 원판이 이쪽으로 간다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헷갈리니까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꺼냅니다. 자, 오른손 준비하시고요. 여기서 왼손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왼손이 아니죠. 검지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을 어디로 했어요? 지금 운동 방향을 위쪽으로 한다 했죠. 자, 그럼 여기 기준, 1번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이라고 하면 요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갈 때 엄지손가락으로 이동 방향을 위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 중지손가락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있죠. 이 중앙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중지손가락이 기전력의 방향이니까. 자, 그럴 때 그럼 이번에 왼손을 꺼냅니다. 자, 왼손을 꺼내서 유도 기전력이 이쪽, 즉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렇죠? 그럼 전류의 방향을 왼손의 중지손가락으로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엄지손가락이 지금 어디 있나요? 엄지손가락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전에 운동 방향, 상대적인 운동 방향을 이쪽으로 하고 했을 때 힘은 실제로 이 아라고의 원판이 받는 힘은 이 아래쪽이다. 즉 어느 방향이냐면 자석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원판도 똑같이 이렇게 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을 결합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조금씩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의 핵심은 뭐다? 자석이 이동하면 원판도 그 방향으로 따라 움직인다. 그 즉시가 아니라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 아라고의 원판의 핵심적인 원리, 즉 유도전동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한다면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자유도 법칙. 즉, 요 1번 자리에서 2번 자리로 갔잖아요. 만약에 자석이. 그럼 1번 자리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사라지니까 너 사라지지 마 하고서 좀 있게 생기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자유도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 즉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삼상 유도전동기 볼까요? 삼상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해서 이제 고정된 영구 자석을 예로 보여드렸는데 삼상 유도전동기는 실제로 이런 자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삼상의 권선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삼상 평형일 때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하나에 A상, B상, C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당 120도의 위상차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120도. 자,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영구 자석이 움직일 것과 같이 저는 여기에다가 삼상 교류를 흘려줬을 뿐인데 인가해줬을 뿐인데 마치 이것이 자기장이 회전하는 것과 같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삼상 유도전동기, 즉 회전자기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자석이 아닌 세 개의 전원 코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닙니다. 단상이잖아요. 상이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렇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라고 하고요. 자, 이런 자개를 교대로 번갈아 교번자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단상 유도전동기의 대표적인 예는 선풍기, 에어컨 등이 있고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대표적인 예는 공작기계, 양수펌프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의 큰 기계 장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삼상 유도전동기 종류가 있는데 회전자의 구조라고 적혀 있죠. 구조에 따라 종류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아까 전에 회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농형 유도전동기 한번 읽어볼까요? 회전자의 홈이 축 방향에 평행하지 않고 조금씩 비뚤어져 있다. 결국에는 홈이 원래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가여 있다면 이거는 농형 유도전동기는 조금 사선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려볼게요. 아까 전에 입체적으로 말고 옆에서 봤다고 해볼게요. 자,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옆입니다. 옆 농형 유도전동기에 여기에 권선이 원래 이렇게 일자로 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소음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농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농형 유도 전동기는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합니다. 그리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보다는 기동 토크가 좀 작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사실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더 일반적으로 볼 수 있죠. 농형에 비해서 운전 특성은 좋지는 않지만 기동 특성은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홈 속에 아까 전에 농형은 이렇게 사선인데 이 권선형은 홈 속에 구리도체를 넣어서 고정자 권선과 같이 삼상결선을 한 것을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유도전동기의 이론인데요. 이론 한번 볼게요. 슬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슬립이라고 했을 때 이것만 보면은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슬립. 그런 게 아니라요. 슬립은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슬립은 그냥 회전 손실,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자, 이론. 우리가 슬립을 S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슬립은 ns-n 그리고 ns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ns는 동기 속도예요. 즉 회전자의 회전 속도, 그러니까 회전 계자의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회전자의 속도, 실제 속도입니다. 즉 ns는 회전 계자의 속도, 자기장이 회전하는 속도. 자, n은 그 회전자가 실제로 회전하는 속도. 그러니까 뭐냐면 자, ns와 n은 분명히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라고의 원판 기억나시죠? 원판도 자기장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 원판이 뒤늦게 이렇게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만큼 요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회전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슬립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슬립은 범위가 이렇게 같아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만약에 슬립이 0이라는 소리는 뭘까요?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0이 되어야겠죠. 즉 슬립이 0이다. 슬립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가 실제 회전 속도가 일치한다. 동기 속도로 운전한다 라는 뜻이 되겠고 만약에 이 슬립이 1이라는 소리는 분자와 분모가 같아야지 1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회전 속도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n은 0이 되어야 되죠. 회전수가 0이다. 이건 뭐죠? 정지에 있는 상태. 정지. 자, 여기는 동기 속도로 운전하는 상태. 이렇게 해서 슬립이 0이면 동기 속도로 운전하는 거, 슬립이 1이면 정지. 근데 일반적으로 슬립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유도기전력이 있는데요. 유도기전력은 이 동기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유도전동기도 그렇고 동기전동기도 그렇고 교류를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기전력의 공식이 같습니다. 즉 회전자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같고 E는 4.44 FN파이라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죠. 자, 밑에 보시면 2차 기전력과 2차 주파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세한 그거는 이제 정규 이론 가시면 들으시겠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E2, SE1. 자, 1차 측 전압의 슬립을 곱하면 2차 측 전압이 되고 1차 측 주파수의 슬립을 곱하면 2차 측 주파수가 되더라 라는 것이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슬립이 곱해지냐면 결국에는 회전에 따라서 회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2차 측 주파수는 1차 측 주파수의 슬립을 곱하고 2차 측 전압은 1차 측 전압의 슬립을 곱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슬립이 곱해지는 것은 바로 전동기가 운전 중일 때예요. 운전 중. 만약에 전동기가 정지해 있는 상태라면은 요 슬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슬립이 여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는 상태는 이렇게 E2는 E1이 되고 그다음에 F2는 F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지해 있는 상태고요. 운전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런 슬립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도 전동기의 전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1차 입력을 줄 거예요. 자, 1차 입력을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어요. 1차 측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P1C라고, 1C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입력에서 여기를 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P1 제로라고 할 거예요. 1차 측의 출력이라고 할 겁니다. P1 제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를 통해서 이 P1 제로가 여기 P2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뭐냐면 1차 측의 출력이 2차 측의 입력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자, 2차 측의 입력에서 우리가 이 P2C라고 해서 2차 측 동손이라고 하거든요. 동손을 빼주게 되면은 여기에 기기적인 출력 P0가 나오게 됩니다. 자, P0에서 하나 더 뺄 수 있어요. 기계손이라고 해서 기계손 P 메카니컬 해서 PM이라는 기계손을 빼주게 되면은 실제 출력은 P라고 해서 유효 출력, 즉 전동기의 유효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입력 P1부터 전동기 실제 유효 출력인 P까지 이런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더 이론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P2, P2C, PM, 유효 출력 P, 기계적 출력 P0, 이 2차 측을 위주로 조금 학습하실 것입니다. 자, 1차 측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사실 이것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차 측을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1번 동그라미 볼까요? PC는 SP2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PC가 여기서 P2C예요. 그러니까 2차 측 동손이에요. 자, 2차 측 동손은 슬립을 어디다 곱해요?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한 게 2차 측 동손이 되더라. 결국에는 뭐예요? 2차 측 입력은 동손을 슬립으로 나눈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립이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0는 P2-PC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두 번째 P0는 뭐예요? 기계적 출력은 2차 입력에서 2차 측 동손을 뺀 거죠. 자, P2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편합니다. P2 빼기 P2C라고 되어 있는데, 자, P2C를 우리가 PC라고 하기로 했죠. 자, 아까 전에 PC는 뭐였어요? 2차 측 동손은 SP2라고 했죠. 그러면은 P2 SP2가 되고 P2 공통이니까 묶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1-S의 P2가 됩니다. 기계적 출력은 2차 입력에서 1-S만큼 곱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P2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P2는 1-S분의 P0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P2 대 PC 대 P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다 적어볼까요? 이것과 매칭되는 것은 P2는 1로 봤을 때, 자, PC는 얼마나 돼요? S만큼 곱해야 되고요. P0는 1-S만큼 곱해줘야지 이러한 P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S는 요거고요. S는 여기예요. 여기. 그쵸?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차 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2차 효율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2차 효율,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 기억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2차 효율, 2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P2분의 P0라고 볼 수 있습니다. P2분의 P0. 그러니까 2차 입력분의 기계적 출력이 얼마나 나왔는지가 바로 2차 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원래 이거 100%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 P2분의 P0가 P2가 있고요. P0가 뭐였어요? 1-S P2였잖아요. 1-S P2. 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P2 지워지고 1-S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2차 효율은 얼마인가 라고 묻는 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론이 잘 기억나시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식들만 암기를 하신 상태라면은 2차 효율은 1-S지 라고 떠올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 유도전동기의 전력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유도전동기의 토크입니다. 토크. 자, 토크. 바로
돌리는 힘, 회전력을 말하죠. 자,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것은 타우라고 쓰고요. 토크는 어떻게 하냐면 9.55에 곱하기 n분의 p0. 그러니까 n이 뭐였어요? 회전사의 회전 속도고 p0가 기계적 출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단위는 뉴턴 미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도전동기에서는 9.55 곱하기 ns 동기 속도분의 2차 입력 p2로 나타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턴 미터를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0.975 곱하기 n분의 p 제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뉴턴 미터 1뉴턴에 9.8kg, 1kg에 9.8뉴턴이기 때문에 9.5를 9.8로 나눠서 0.975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도 0.975 곱하기 ns분의 p2라고 해서 여기도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도전동기의 토크에서는 기계적 출력으로 쓰려면 이렇게 회전속도, 회전자의 회전속도를 쓰고, 자, 2차 입력을 이용하려면 동기 속도를 이용하면 되는구나. 자, 그때 하나는 뉴턴 미터의 단위, 하나는 킬로그램 미터의 단위이며, 뉴턴 미터일 때는 9.55, 킬로그램 미터일 때는 0.975라는 값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유도전동기의 토크는요,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의 토크가 아닌 슬립 있죠, 슬립. 자,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회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5번 과정이었고요. 6번 보시면 유도전동기에 운전이 있습니다. 운전. 자, 운전. 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운전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먼저 이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이 지금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어떤 걸 기억하냐면 이 농형 유도전동기가 뭐고, 뭐 전전압이 뭐고, Y델타가 뭐고, 콘돌퍼가 뭐고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 아직은 기억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종류가 어디에 해당되는 기동법인지, 어느 전동기에 해당되는 기동법인지 그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전전압 기동법, 직입 기동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기동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전격 전압을 인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준비 땅 하면은 전격 전압을 바로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농형 유도전동기의 대표적인 기동법이 되겠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치면은 그냥 콘센트 꼽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Y델타 기동법인데 Y델타 기동법은 어느 때 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가 기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도 그만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동기가 이렇게 처음에 돌기 시작할 때는 그 전류가 기동전류라고 부르는데 이 기동전류는 나중에 이제 상태가 좀 완전해졌을 때 그 정상 상태의 전류, 즉 정격 전류의 5배에서 7배 정도 무려 높은 수치의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동전류로 인해서 뭐 차단기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터가 소손된다든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동전류를 줄여주는 기동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Y델타 기동입니다. Y델타 기동을 하게 되면은 자, Y결선은 어떻게 돼요? 기동할 때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몇으로 나눠요? 루트 3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이렇게 전압을 루트 3배 낮춘 거잖아요. 상전압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유도전동기의 토크 보시면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류도 어떻게 되냐면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로 줄어들었으니까 전류는 이거의 제곱만큼, 즉 3분의 1배 수준으로 전류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배 기동 토크로 동작하게 됩니다. Y델타 기동을 선택했을 때요. 그래서 Y델타 기동의 핵심은 기동 전류가 3배로 줄어들고
기동 토크도 3배로 줄어들고 기동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로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액터 기동법이 있는데 리액터 기동법은 모터의 앞단, 전단이라고 하죠. 이 전단에 리액터를 설치해서 감압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자, 기동보상기법은 모터의 전단에 리액터가 아닌 단권 변압기를 연결함으로써 단권 변압기 탭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 탭에 따라서 기동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전류와 토크도 제어가 가능한 그런 보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낮은 전압으로 기동하고요. 나중에 전격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전격 전압을 인가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뭐냐면 2차 저항 기동법이 대표적인 기동법이 되겠는데요. 권선형은 농형과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부 저항을 연결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있죠가 아니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측 회전자의 권선의 저항을 우리가 외부 2차 저항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이러한 2차 저항 기동법 또는 기동 저항 기법을 사용해서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속도 제어법이 있습니다. 속도 제어법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농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은 극수 변환법, 주파수 제어법, 1차 전압 제어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코일의 결선을 바꾸거나 극수가 다른 다중권선을 미리 감는 방법은 우리가 극수 변환법이라고 불러요. 극수 변환. 극수 변환은 뭐죠? 말 그대로 극수를 바꾸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코일의 결선을 바꾸거나 하는 게 극수 변환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극수가 다른 다중권선을 미리 감아 놓는 게 두 번째 극수 변환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형 유도전동기는 속도 제어를 이러한 극수 변환법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법이 있는데 주파수 제어법은 뭐냐면 주파수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거죠. 인버터 등을 이용해서 전원의 주파수를 변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전압 제어법은 유도전동기 토크가 아까 전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차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기동 토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제어법이, 즉 토크를 조절하게 되면은 유도전동기의 회전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인데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저항 제어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여자법이 있어요. 자, 2차 저항 제어법은 2차 측 회전자의 그런 저항을 2차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 2차 저항 R2를 조정함으로써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 발생하는 슬립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다만 2차 저항을 바꾸더라도 이 최대 출력의 크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는 2차 저항 제어법이 있는데, 자, 2차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면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 발생하는 슬립이 변화하며 다만 최대 출력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여자법이 있는데 우리가 2차 저항 제어법은 2차 측 저항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2차 여자는 2차 측 외부의 슬립 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꼬이지 않게 이렇게 전압을 밖으로 인출해주는 그런 구조, 장치를 슬립 링이라고 하는데 2차 측 외부의 이런 슬립 링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우리가 2차 여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벌써 7번째 왔네요. 그죠? 7번째는 단상 유도전동기예요. 아까 전에 단상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기동 토크가 큰 순서는 뭐냐면 이거 앞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 콘.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쉐. 이렇게 해서 반, 콘, 분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 콘, 분쉐. 자,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디 코일형이라고 해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 어떨 때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반콘 분쉐를 물어봐야 되고요. 만약에 기동 토크가 작은 순서로 물어본다면 쉐분 콘 반으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한쪽만 먼저 기억하시는 겁니다. 큰 순서 반콘 분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도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자, 유도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정류기가 있습니다. 정류기. 자, 6번째. 정류기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회전 변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력용 반도체 소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전력 변환 장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회전 변류기인데요. 회전 변류기는 기계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슬립 링, 방금 전에 들었죠? 슬립 링을 통해서 교류를 가하면 회전자는 동기전동기의 전기자로서 회전함과 동시에 직류발전기의 전기자로 작용해서 직류를 발생시키는 것, 이런 것이 회전 변류기다 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전력용 반도체 소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라는 것과 N형 반도체라는 것이 접합되어 있는 다이오드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이오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요. 근데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흘려준다면 이 다이오드는 그대로 전류를 도통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통되어서 전류를 흘려주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막혀요.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출력 파형으로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소자가 사용된 회로를 여기 밑에 있네요. 단상반파 정류 회로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접합 다이오드에서 우리가 에노드와 캐소드 두 단자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에노드는 뭐냐면 이쪽을 에노드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캐소드라고 불러요. 기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에노드, 캐소드라 해서 K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자, 에노드에는 양극을 가하고 캐소드에는 음극을 가했을 때, 즉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도통되어서 전류를 흘려주는 소자다라고 해서 PN 접합 다이오드가 됩니다.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보시면 SCR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써 있나요?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죠. 이거 잘못됐네요. 자, 사이리스터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SCR 이거는 두 번째죠. 사이리스터. 자, 이거는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똑같이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그려주는데 뭐가 차이 나냐면, 자, 이쪽에 이렇게 해서 게이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에노드가 있고요. 여기는 캐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캐소드 쪽에 이 게이트가 있으면 N게이트라고 부르고 에노드 쪽에 게이트가 있으면 P게이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인가해도 이 게이트에 신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도통되지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게이트에 우리가 신호를 딱 하고 주게 되면은, 또는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게이트가 도통이 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순방향만 가고 역방향은 못 오겠죠. 다이오드로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파형이 되냐면 신호를 딱 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순방향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게이트의 전압을 제거하더라도 이게 한번 도통된 상태는 끝까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턴오프하고 싶다, 끄고 싶다라고 한다면 에노드의 전압을 0으로 하거나 완전 0으로 하거나, 또는 이 역방향 전압을
일정 시간 가해주게 되면은 요 다이오드가 요 SCR 사이리스터가 턴 오프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역전지 3단자 사이리스터라고 부르고 방향은 순방향으로 도통이 되며 그 도통이 되는 조건은 게이트에 의한 신호이며 게이트의 전압이 제거가 되어도 도통은 유지되나 다만 이것을 턴오프하기 위해서는 애노드의 전압을 0으로 하거나 또는 역전압을 일정 시간 이상 가해줬을 때 이것이 턴오프가 되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다 했던 정류 회로인데요. 다이오드 정류 회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상 반파가 있고요. 단상 전파도 있고요. 삼상 반파가 있고요. 삼상 전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시험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게 단상 반파 정류와 단상 전파 정류인데요. 단상 반파 정류는 우리가 회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교류 전압이 있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죠.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류니까 여기로도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그럴 텐데 이 다이오드로 인해서 이쪽 방향만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파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항 R에 대한 파형을 측정을 했을 때 잘 보세요. 입력 파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개의 주기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요 저항에서 측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 다이오드로 인해서 위에만 이렇게 됩니다. 자, 아래는 출력 파형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단상 반파 정류 회로예요. 단상 반파.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직류가 됐잖아요. 직류가 됐는데 이 저항에서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 즉 교재에서 ED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E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수치입니다. 수치 뭐라고 되어 있나요? 파이분의 루트 2E. 도대체 파이분의 루트 2가 얼마야? 라고 궁금하시면 공학용 계산기에 딱 치시기만 하면은 요 값이 드라마틱하게 0.4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인 이 D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루트 2 값이구나 또는 0.452 값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요 이 두 개는 바로 전원의 시력값입니다. 시력값. 자, 그래서 이 D는 평균값,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 E는 전원의 시력값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상 전파 정류 회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반파는 뭐예요? 이 위쪽에 이 순방향만 이렇게 출력이 됐죠. 전파는 뭐냐면 여기 다이오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하나 더 있어서 자, 이렇게 음의 방향도 출력 파형으로 반전돼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단상 전파 정류 회로라고 부르고요. 이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이 요것의 2배인 0.92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파, 단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상 반파에서는 그게 얼마냐면은 자, 이 D는 1.17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상 전파에서는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이 이 D는 1.352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단상 반파는 0.45, 단상 전파는 0.9, 삼상 반파는 1.17, 삼상 전파는 1.45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가신다면은 나중에 정규 이론을 딱 보셨을 때 나 이거 수치 기억나는데 나 공부 잘했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력 변환입니다. 전력 변환부터는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전력 변환은 컨버터가 뭐죠?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거나 또는 교류를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고요. 여기 컨버터 종류 보시면 교류 전력 제어와 사이클로 컨버터가 있는데, 자, 교류 전력 제어 읽어보면 주파수의 변화는 없고 전압의 크기만을 바꿔주는 거고요. 사이클로 컨버터가 바로 AC를 AC로 바꿔주는, 즉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바꾸어주는 것을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컨버터라고 하는 겁니다. AC, DC도 되고 AC, AC도 되는 거예요. 근데 AC, AC인 경우에는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퍼가 있는데, 초퍼는 직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초퍼가 되겠고요. 그래서 DC 전력을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이고, 이는 뭐 인버터 에어컨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많이 사용이 되는 편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류 정류자기가 있는데, 자, 입력은 교류로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가정에서 코드를 딱 꼽았을 때 교류 들어오잖아요. 이 교류를 들어오는데 실제로 출력, 즉 안에 내부에서는 이것을 직류로 바꿔서 직류 전동기로 동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류 정류자기라고 부르고, 단상식과 삼상식으로 이렇게 상별로 나누게 되는데, 단상식에는 이 직권 전동기와 똑같습니다. 직권, 분권, 직류기와 똑같은 거죠. 자, 반발 유도 전동기, 보상 직권 전동기, 반발 전동기 등이 있고요. 삼상식에는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보상 유도 전동기 등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전기 기기를 학습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기기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들이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절대 겁먹으셔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부딪혀 봐야죠. 뭐가 됐든 부딪혀 보셔야 되니까 저와 함께 이 기초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전기기기 강의도 이렇게 정규 이론으로 완만하게 넘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